그 차 내가 10원 한 장까지 내 돈으로 샀고 유지비도 내가 냈다. 너희가 기름 한 방울 넣어준 적 있니? 보험료를 내줬니? 집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이 돈으로 너 차를 사줘? 꿈 깨라. 이 돈으로 나는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닐 거다. 너희한테는 10원도 안 들어간다. 아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며느리 팔을 잡아 끌었어요. 야, 정유리 그만해. 엄마 화나셨잖아. 일단 가자. 이거 나.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어머님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작정하신 거잖아. 차를 팔 거면 우리한테 넘기기라도 하던가. 중고차 딜러한테 헐값에 넘기고 좋대? 진짜 노망 나셨어? 노망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마자 아들이 며느리의 뺨을 칠 듯이 손을 올렸다가 멈췄어요. 저도 놀랐지만 아들도 놀란 눈치였죠.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엄마한테 노망이라니. 왜? 틀린 말했어? 멀쩡한 차를 왜 팔아? 나 엿먹으라고 파는 거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가리켰어요. 나가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 안 할 테니 나도 내 맘대로 살 거다.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핸드백을 챙겨 들었어요. 가요가 치사해서 진짜 차 없으면 못 살 줄 알아요? 저도 제 차 있어요. 술이 끝나면 그거 타고 다니면 돼요. 어머님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손주 보고 싶다고 해도 절대 안 보여드릴 거예요. 며느리는 쾅 소리가 나도록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아들은 엄마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라며 고개를 숙이고 며느리 뒤를 쫓아나갔죠. 두 사람이 나가고 나서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는데 예전 같으면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났을 거예요. 자식하고 싸우고 나면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식탁 위에 놓인 현금 다발을 보는데 든든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택시비 2만 원 던져줄 때 그 표정은 평생 잊지 못할 통쾌함이었어요. 저는 바로 핸드폰을 들어 친구들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애들아 나 차 팔았다. 오늘 저녁에 내가 한우 쏜다. 시간 되는 사람 다 나와. 친구들의 환호성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제 기사 노릇은 끝났어요. 김민숙의 화려한 인생 재임하기 시작된 거죠.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불편한 일상이 시작됐다는 건 아들을 통해 그리고 건너 들려오는 소식으로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며느리는 호기롭게 나갔지만 당장 현실은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며느리 차는 소형차인데 그마저도 연식이 오래돼서 장고장이 심했거든요. 게다가 그 차는 며느리가 폼이 안 난다며 동네 마트 갈 때나 쓰고 친구들 만날 때는 항상 제 차를 이용했었죠.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푹 죽어 있더군요.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그래, 잘 먹고 잘 산다. 왜? 돈 떨어졌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유리가 엄마한테 사과드리고 싶어 하는데 받아주시면 안 돼요? 사과? 진심으로? 아니면 또 차 필요해서 그러는 거니? 솔직히 말하면 유리가 며칠 전에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저한테 카풀하자고 했다가 대판 싸웠거든요. 제 회사랑 유리가 가는 문화센터랑 방향도 반대인데 아침마다 태워달라고 복가돼서 제가 못 태워준다니까 버스 탔다가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카드를 못 쓰게 되니 택시비가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큰맘 먹고 버스를 탔대요. 그것도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양손 가득 짐을 든 채로요. 평소에 운전만 하고 다녀서 버스 노선도 잘 모르던 애가 짐까지 들고 힐을 신고 버스를 탔으니 오죽했겠어요. 퇴근 시간이라 버스는 10,000원이었고 며느리는 사람들 틈에 껴서 짐을 사수하느라 진땀을 뺐대요. 그러다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졌는데 쇼핑백이 터지면서 사과랑 캔 음료가 버스 바닥에 대구르륵 굴러다닌 거죠. 사람들은 쳐다보고 기사 아저씨는 아가씨 조심 좀 하지 라고 소리치고 며느리는 창피해서 얼굴이 터질 것 같은데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줍느라 엎드리다가 스타킹까지 쭉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진 스타킹 사이로 무릎에서 피가 나는데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처량하게 물건을 주워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왜 저는 아이고 쌤통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을까요? 그래서 짐 들고 버스 타다가 넘어져서 서러우니까 나한테 사과하겠다? 차 좀 다시 사거나 아니면 택시비라도 지원해 달라고? 엄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유리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집에서 계속 울기만 해요. 울긴 왜 울어? 자업자득이지. 정태야 너 잘 들어라. 유리 편들 거면 너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그 아이가 뼈저리게 느끼기 전까진 나도 절대 안 받아준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나갔어요. 오늘은 문화센터 친구들과 호텔 뷔페 약속이 있었거든요. 택시를 불러서 뒷좌석에 편안하게 앉아가는데 창밖으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풍경인데 이제는 저 속에 며느리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호텔 뷔페에 도착해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은 제 얼굴이 폈다며 난리였죠. 민수가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니? 피부가 아주 광이 난다. 차 팔았다며? 불편하지 않아? 저는 스테이크를 썰며 여유롭게 말했어요. 불편하긴 오히려 더 좋아. 유집이 나갈 거로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고 택시 타고 다니니까 기사 딸린 사모님 된 기분이야. 너희도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즐기며 살아. 내 돈 내가 쓰다 죽을 거야. 우리는 와인도 한 잔 곁들이며 사진을 찍었어요. 아주 화려하고 즐겁게 나온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가족 단톡방도 아니고 며느리 개인톡으로 보냈어요. 오늘 점심은 호텔 뷔페다. 너는 점심 먹었니? 버스 타고 다니느라 힘들지? 운동되고 좋겠네. 일부러 약 올리려고 보낸 거 맞아요. 얼마 안 돼서 답장이 오더군요. 어머님, 지금 저 놀리시는 거예요? 저 무릎 다쳐서 걷기도 힘든데 호텔 뷔페 사진을 보내고 싶으세요? 여전히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는 말투였어요. 저는 가볍게 무시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어요. 며느리가 화를 못 참고 사고를 친 거죠. 며느리는 쇼핑 중독기가 좀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백화점에 가서 뭐라도 사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걸 풀려고 택시를 타고 백화점에 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결제 문자가 제 핸드폰이 아니라 아들한테 간 게 화근이었죠.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며느리랑 대판 싸운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생중계됐어요. 아들이 홧김에 제 번호를 눌러놓고 주머니에 넣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들으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아, 너 정신 나갔어? 우리 지금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한데 백화점에서 200만 원을 긁어? 엄마 차 팔아서 콩고물 안 떨어지니까 내 카드로 긁는 거냐? 아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나 너무 우울해서 그랬어. 어머님이 나 개무시하고 버스에서 망신당하고 나를 위로해 주는 건 쇼핑밖에 없단 말이야.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며느리의 악다구니도 들렸죠.
위로, 너가 쓴 그 200만 원 내가 한 달 뼈 빠지게 야근해서 버는 돈의 반이야. 너 진짜 안 되겠다. 당장 카드 내놔. 싫어. 내가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카드까지 뺏어가. 오빠 진짜 너무한다.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드디어 아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차를 판 게 단순히 제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의 경제적 탯줄을 끊어버리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걸 직감했죠.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 유리가 쓰는 생활비 카드 정지시켰어요. 그리고 제 월급 통장 비번도 바꿨고요. 당분간 유리가 엄마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절대 주지 마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잘했다, 아들. 이제야 가장 노릇하네. 걱정 마라. 10원짜리 하나도 안 줄 테니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제 며느리는 차도 없고 돈줄도 막힌 신세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녀가 진정으로 바닥을 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일단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부터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돈으로 보내주던 도우미였으니 이제 끊을 명분이 충분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며느리에게 전화가 빗발쳤어요. 받지 않고 놔두니 음성 메시지가 남더군요. 어머님, 저예요. 정태 씨가 카드를 정지시켰어요. 냉장고에 먹을 것도 없는데 애들 간식도 못 사고 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정태 씨 좀 말려주세요. 그리고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건 반성이 아니라 당장 급한 불 끄고 보자는 얄팍한 계산이었어요. 저는 음성 메시지를 삭제하며 중얼거렸어요. 어림없다. 너의 그 못된 버릇 뿌리까지 뽑아주마. 베란다 문을 닫고 들어오니 집안의 공기가 한결 차분해졌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이제 막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며느리 정유리가 겪게 될 고통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에요. 그건 썩어버린 살을 도려내는 수술과도 같은 과정이니까요. 아프지 않고서야 어떻게 새살이 돋겠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전의를 다졌어요. 그날 저녁 아들 정태가 퇴근하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녀석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더군요. 며느리와 한바탕하고 온 게 분명했어요. 아들은 식탁에 앉자마자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내 놓았어요. 엄마, 이게 이번 달 카드 명세서예요. 제가 엄마 말씀 듣고 상세 내역을 뽑아봤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며 머리를 감싸쥐더군요.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명세서를 훑어보았어요. 종이를 넘기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생활비 명목으로 준 카드의 내역은 그야말로 화려함 그 자체였어요. 동네 마트나 시장 내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온통 백화점 명품관과 청담동 피부가 가리고 고급 네일쇼 결제 내역뿐이었어요. 세상에, 이게 다 뭐냐? S호텔 스파 50만 원? 키즈카페 회수권 100만 원? 아니, 애가 키즈카페를 가서 금가루라도 뿌리고 노는 거냐? 너는 이걸 보고도 여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제가 언성을 높이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유리가 생활비 부족하다고 할 때마다 물가가 올라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애 학원비에 식비에 돈 들어갈 때 많다고 징징거려서 제 야근 수당까지 다 보냈는데 그 돈으로 자기 치장하고 놀러 다닌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 진짜 배신감 느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자괴감이 묻어 있었어요.
밖에서 상사 눈치 보며 뼈 빠지게 번 돈이 며느리의 손톱 치장과 허영심을 채우는데 쓰였다는 사실이 녀석을 무너뜨린 거죠. 저는 명세서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태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경제권 너가 가져와야 해. 저 아이는 돈의 무서움을 몰라. 땀 흘려 벌어본 적이 없으니 쓰는 즐거움만 아는 게지. 너가 이번에 독해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 집안은 1년도 못 가서 거덜날 거야. 길거리에 나앉고 싶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 아들은 주먹을 꽉 쥐며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어요. 알겠어요. 안 그래도 결심했어요. 오는 길에 카드사에 전화해서 가족 카드랑 유리가 쓰는 신용카드 싹 다 정지시켰어요. 그리고 제 월급 통장 비밀번호도 바꿨고요. 유리가 난리를 치겠지만 이번엔 절대 안 물러설 거예요. 엄마한테 불효한 거 제가 이걸로라도 갚을게요. 잘 생각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내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말 안 하고 몰래 보내주던 가사 도우미 비용도 오늘부로 끊을 거야. 일주일에 3번 오시는 박 여사님 비용 그거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갔던 거야. 며느리는 자기가 알뜰살뜰 아껴서 부르는 줄 알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지. 이제 너의 처가 살림은 너의 처가 스스로 하게 둬라.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아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도우미 비용까지 엄마가 내주셨어요? 유리는 자기가 생활비 아껴서 쓰는 거라고 저한테 자랑했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네요. 와, 진짜 정유리라는 여자 알면 알수록 무섭네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아무튼 그리 알아라. 내일부터 며느리 곡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거다.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곧바로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여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사정이 있어서 내일부터는 며느리네 집에 안 가셔도 돼요. 내 퇴직금은 섭섭지 않게 넣었어요. 그동안 엉망인 집 치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당분간 며느리가 전화해도 받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닥쳐올 폭풍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굳게 마음먹었죠.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네 가족을 위한 대수술이라고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예상했던 사태가 벌어졌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며느리가 대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이 동네 반장님을 통해 제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상황은 아주 가관이었더라고요. 며느리는 친구 2명을 대동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마트에 갔다고 해요. 평소처럼 카트에 최고급 한우와 킹크랩 그리고 수입 과일과 와인을 가득 담았겠죠. 계산대에 물건을 잔뜩 올려놓고 거만하게 카드를 내밀었는데 단말기에서 한도 초과 혹은 거래 정지라는 메시지가 뜬 거예요. 손님, 이 카드 사용이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점원의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져서 소리쳤다고 해요. 무슨 소리예요? 어제까지 잘 썼는데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에요? 다시 긁어봐요. 점원이 몇 번을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함께 온 친구들은 민망해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겠죠. 며느리는 다급하게 지갑 속에 있는 다른 카드를 꺼냈지만 아들이 싹 다 정지시켜버린 탓에 그 어떤 카드도 먹히지 않았어요. 저기요, 손님 뒤에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요. 결제 수단 없으시면 물건 빼드릴까요? 점원의 재촉에 며느리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친구들을 돌아봤지만 친구들은 이미 모른 척 딴청을 피우고 있었대요. 결국 며느리는 계산대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을 그대로 놔둔 채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왔다고 해요. 뒤에서 사람들이 아니 돈도 없으면서 저 많은 걸 사려고 했어? 라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죠.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으려다 한 번은 받아줘야겠다 싶어 통화 버튼을 눌렀죠. 어머님, 어머님 저예요. 수화기 너머로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우니? 무슨 일 있니? 저는 짐짓 모른 척 물었어요. 정태 씨가 제 정신이 아닌가 봐요. 카드를 다 정지시켜서 저 오늘 마트에서 개망신 당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요. 계산대 앞에서 카드가 안 긁혀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죽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정태 씨한테 말 좀 해주세요. 어떻게 와이프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반성이 아니라 남편 욕과 자신의 쪽팔림에 대한 하소연뿐이었어요. 역시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군요. 유리야, 정태가 왜 그랬는지 짐작 가는 게 없니? 너가 쓴 카드 명세서를 봤다더라. 너가 생각해도 너무 심하지 않았니? 아니 그래도 그렇지 생활비 좀 쓴 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저 지금 쌀도 없고 물도 없어서 밥도 못하고 있어요. 어머님, 저 돈 100만 원만 붙여주세요. 급한 것만 좀 사게. 기가 찼어요. 쌀과 물을 사는데 100만 원이 왜 필요합니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게 분명했어요. 돈 없다. 그리고 쌀과 물이 정 필요하면 정태 퇴근할 때 사오라고 하렴. 정태가 필요한 목록 적어 보내라고 했다며? 시키는 대로 해라. 나는 이제 너희들 돈 문제에 일절 관여 안 할 생각이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며느리가 굶어 죽어도 좋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쓰러지면 손주는 누가 봐요? 또 손주 핑계를 대더군요. 굶어 죽긴 왜 죽니? 냉장고 파먹기라도 하렴. 그동안 너가 사다 쟁여놓은 거 많지 않니? 그리고 정태가 굶기야 하겠니? 끊는다. 전화를 끊어버리고 나니 마음이 씁쓸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약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며칠 뒤 도우미 아주머니의 부재가 며느리의 삶을 덮쳤어요. 며느리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자기 손으로 화장실 청소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빨래도 세탁기가 다 해주지만 그걸 널고 개는 것조차 귀찮아했죠. 아들이 전해준 바에 따르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초파리가 날아다니고 거실 바닥에는 머리카락과 과자 부스러기가 굴러다니며 화장실에서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더군요. 며느리는 저에게 또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어요. 어머님 도우미 아주머니가 연락이 안 돼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집안일이 산더미라 미칠 것 같아요. 저 설거지하다가 접시도 깼단 말이에요. 아, 그 아주머니? 내가 그만두라고 했다. 네. 왜요? 어머님이 월급 주시는 거였잖아요. 저는 계속 필요한데 왜 어머님 마음대로 자르세요? 그래, 내 돈으로 주던 거니까 내가 끄는 거다. 내 돈 아까워서 더는 못 쓰겠구나. 이제 너의 살림 너가 해라. 전업주부가 집에서 살림 안 하고 뭐하니?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면서. 저 허리 아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손에 물 묻히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일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허리? 나도 허리 아픈데 운전했다. 너도 할 수 있어. 정 힘들면 정태랑 분담해서 하거라. 그게 부부다. 그리고 네일 아트는 무슨 얼어 죽을 네일 아트냐. 당장 지워라. 며느리는 악을 쓰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며느리가 겪는 이 불편함과 고통이 부디 그녀를 사람으로 만드는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요. 이제 며느리는 자신의 두 발로 서는 법을 아주 혹독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돈줄이 마르고 집안일은 쌓여가고 남편은 냉랭하기 그지없으니 며느리는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며느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아이는 꿈에도 몰랐겠죠. 제가 베풀던 호의가 사라지자 며느리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기초 공사 없이 지은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가듯 말이에요. 며느리는 최후의 보루로 자신의 친정엄마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사돈어른 아니 최영자 여사는 평소 며느리에게 시댁 돈은 최대한 뺏어 쓰는 게 남는 거다라고 가르치던 분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당연히 친정엄마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죠. 최 여사는 딸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어느 날 며느리가 친정을 찾아가 울고불고 매달렸다고 해요. 엄마 나 진짜 죽겠어. 시어머니가 생활비 다 끊고 카드도 정지됐어. 당장 친구들 모임 회비 낼 돈도 없어. 엄마가 나 좀 도와줘. 500만 원만 융통해줘. 내가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게. 최 여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을 싹 바꿨다고 해요. 과일을 깎아주던 과도를 탁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더군요. 야 정유리 너 시집 갔으면 그 집 귀신이지 왜 친정에 와서 손을 벌려. 내가 너 시집 보낼 때 혼수며 예단이며 얼마나 신경 썼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너 제정신이니? 아니 엄마 내가 나중에 정태 씨 월급 통장 다시 뺏어오면 다 갚는다니까. 지금 당장 급해서 그래. 시어머니가 독하게 나와서 내가 숨을 못 쉬겠어. 나 길거리에 나앉는 꼴 보고 싶어? 시끄러워. 내 남동생 이번에 결혼해야 하는데 그 아파트 자금 마련하느라 내 통장도 텅텅 비었어. 그리고 사부인이 돈 많으시다며? 건물도 있다면서 그깟 생활비 안 주신대? 너가 싹싹하게 굴어서 받아내야지 칠칠 맞게 뺏기기나 하고 쫓겨나. 에잉 쯧쯧. 며느리는 믿었던 엄마에게 거절당하고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평소엔 우리 딸 하던 엄마가 돈 앞에서는 남보다 더 차갑게 등을 돌렸으니까요. 최 여사는 며느리를 문전박대하다시피 쫓아냈다고 해요. 빈손으로 올 거면 오지도 마라. 사돈네 건물이라도 하나 받아오면 모를까 징징거리는 소리 들으려고 너 키운 거 아니다. 가서 사부인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빌어서 돈 받아내. 친정에서도 버림받은 며느리는 이제 친구들에게 눈을 돌렸어요. 하지만 돈 없는 친구는 친구 취급도 안 하는 게 그쪽 바닥의 생리였죠. 며느리가 속한 그 모임 소위 청담동 브런치 모임이라는 곳은 허영심으로 똘똘 뭉친 집단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회비를 못 내고 자꾸 얻어먹기만 했을 거예요. 커피 한 잔 값도 아쉬워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친구들 눈에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요? 결국 단톡방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고 해요. 이번 주말에 호텔 풀파티 가자. 회비는 인당 30만 원. 유리야, 너 이번엔 낼 수 있지? 지난번 밥값도 아직 안 줬잖아. 며느리는 자존심 때문에 당연하지 지금 바로 보낼게라고 답장은 했지만 보낼 돈이 없었어요. 몇 시간 뒤 친구가 다시 톡을 보냈어요. 유리야 입금 안 됐는데? 너 요즘 사정 어렵니?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소문 돌던데 진짜야? 그 글을 보고 며느리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쐐기를 박았어요. 솔직히 말해. 돈 없으면 빠져. 우리끼리 갈게. 너 요즘 옷도 신상 안 입고 다니더라. 우리 물 흐리지 말고 그냥 나가주라. 구질구질하다 진짜. 그 메시지를 끝으로 며느리는 강제로 단톡방에서 퇴장을 당했어요. 초대받지 못한 손님 아니 초대받았으나 자격을 상실한 손님. 그것이 며느리의 현주소였어요. 고립무원.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철저히 고립된 며느리는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홧김에 사고를 친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며느리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차는 팔아버렸고 자기 차는 고장났거나 기름값이 없었겠죠. 그래서 며느리는 무리해서 렌터카를 빌렸어요. 그것도 하루 대여료가 비싼 오픈카를요. 남편 몰래 서재 책 사이에 숨겨두었던 비상금을 탈탈 털어서 말이죠. 그녀는 해안도로를 달리며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을 거예요. 뚜껑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잠시나마 비참한 현실을 잊고 싶었겠죠. 하지만 운전 미숙과 흥분 상태가 겹쳐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쾅소리와 함께 그녀의 헛된 자존심도 박살이 난 거죠. 다행히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차는 반파가 되었어요. 수입 렌터카였으니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가 어마어마하게 청구되었죠. 며느리는 덜덜 떨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결국 렌터카 업체에서 남편인 정태에게 연락을 하면서 모든 게 들통나고 말았어요. 그날 밤 아들네 집에서는 그야말로 전쟁이 났어요. 아파트 복도가 울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어요. 저는 윗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너 진짜 제정신이야? 지금 빚이 얼만데 렌터카를 빌려? 그것도 사고를 내. 수리비가 2천만 원이래. 2천만 원이 누구 집게 이름이야? 내 비상금까지 손댔어? 아들의 처절한 비명이 들렸어요. 나도 답답해서 그랬어. 오빠랑 어머님이 나를 숨막히게 하니까 바람 좀 쐬려고 그런 거라고. 내가 일부러 박았어? 나도 죽을 뻔했단 말이야. 며느리의 악다구니도 지지 않았어요. 숨이 막혀? 우리가 널 숨막히게 해? 너처럼 편하게 산 여자가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 것 같아? 엄마가 차 태워줘, 카드 줘, 도우미 써줘. 그거 다 없어지니까 이제야 본성이 나오냐? 너는 진짜 답이 없다. 말 다 했어? 그래, 나 본성 이렇다. 어쩔래? 꼬우면 이혼하든가. 며느리가 홧김에 내뱉은 이혼이라는 단어가 도화선이 되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소원이라면 해줄게. 이혼하자. 뭐라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지쳤고 고마운 줄 모르는 너랑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집 내 명의고 대출금도 내가 갚고 있어. 넌 혼수해온 것도 없으니 몸만 나가면 돼. 당장 꺼져. 오빠 진심이야? 진심이야. 내일 당장 법원 갈 거니까 서류 준비해. 그리고 렌터카 비용? 너가 알아서 해결해. 난 못 갚아주니까. 그 후로 물건이 깨지는 소리와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밤새 이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커다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서는 모습이 아파트 CCTV에 찍혔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퉁퉁 부은 눈. 늘 꼿꼿하던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죠. 그녀가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베란다에서 내려다보았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녀를 붙잡지 않았어요.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의 온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가 갈 곳이라곤 친정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돈 문제로 엄마와 의절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빈털터리로 돌아온 딸을 반겨줄 리 만무했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며느리는 친정 문 앞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해요. 이혼? 미쳤구나, 미쳤어. 위자료라도 두둑하게 챙겨왔으면 모를까 빚만 잔뜩 지고 쫓겨나. 당장 나가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못 들어온다. 동네 창피해서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최 여사는 매몰차게 현관문을 걸어 잠갔고 며느리는 친정 아파트 복도에서 한참을 울다가 발길을 돌렸다고 해요. 친구들에게 연락해 볼 면목도 없었겠죠. 결국 며느리가 향한 곳은 동네의 허름한 찜질방이었어요. 고급 호텔 스파만 다니던 아이가 퀴퀴한 땀 냄새가 배어있는 찜질방 매트 위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식혜 하나 사 먹을 돈도 아까워서 정수기 물로 배를 채우고 끼니는 컵라면으로 때우며 며칠을 보냈다고 해요. 딱딱한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처음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 남편이 퇴근길에 사오던 치킨, 폭신한 침대와 향기로운 이불. 당연하게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과 배려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걸 사무치게 깨달았겠죠. 특히 제가 운전해주는 차 뒷좌석에 앉아 편하게 다니던 시절이 꿈만 같았을 거예요. 찜질방에서 나와 짐을 들고 버스를 타려다 또다시 넘어지고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그녀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환절기라 그런지 손주가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었어요. 아들은 회사에 있어 연락이 안 되고 어린이집에서 급하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손주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고 편도선염이었지만 아이가 열 때문에 축 처져 있는 걸 보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수액을 마치고 병실에 앉아 아이 이마를 닦아주고 있는데 병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기웃거리고 있었죠. 헝클어진 머리에 며칠은 감지 못한 듯한 모습 구겨진 트레이닝복 차림. 바로 며느리였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까지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감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고 유리창에 손을 댄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더군요. 아이가 엄마하고 잠꼬대를 하자 며느리의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병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님 애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라고 따졌을 아이가 이제는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여기서 뭐하니? 들어오지 않고. 제 차가운 물음에 며느리는 바들바들 떨더니 갑자기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흐흑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모르고 저 잘난 맛에 사는 줄 알았어요. 찜질방에서 자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얼마나 배부른 짓을 했는지. 남편한테도 어머님한테도 그리고 우리 애기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요. 며느리는 제 발등에 이마를 대고 펑펑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강하던 며느리가 사람들 많은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 그것은 쇼가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그녀의 낡은 운동화와 거칠어진 손이 그간의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내려다보았어요.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원했던 건 며느리의 파멸이 아니라 바로 이 진심 어린 반성이었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며느리에게 내밀었어요. 일어나라. 바닥 차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고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어머님,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차 태워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명품도 안 사고 집안일도 제가 다 할게요. 제발 정태 씨랑 이혼만 안 하게 해주세요. 저 우리 애기 없으면 못 살아요.
안다. 너가 애미인데 오죽하겠니? 저는 며느리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앙상하게 마른 팔이 안쓰러웠어요. 들어가자. 애가 엄마 찾는다. 며느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병실로 들어가자마자 며느리는 아이 침대로 달려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볼을 비비며 오열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태야, 퇴근하고 병원으로 바로 와라. 그리고 이혼 서류는 잠시 접어둬라. 너의 처 이번엔 진짜 정신 차린 것 같으니까. 병원을 나서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던가요? 지난 몇 주간의 진흙탕 같던 싸움이 드디어 끝을 맺고 새로운 단단한 땅이 다져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받아주는 건 받아주는 것이고 교육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며느리가 쓴 각서와 함께 펼쳐질 시집살이 재정의 프로젝트는 이제 막 시작된 셈이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갚으며 살게요. 뒤따라 나온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손이 참 따뜻하더군요. 갚긴 뭘 갚아? 너나 잘 살아라. 그리고 찜질방 냄새나니까 가서 좀 씻고 와라. 네, 얼른 씻고 올게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에요. 이 아이가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아주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 되어줄 작정이니까요. 병원에서의 그 눈물 젖은 화해 이후 며느리를 집으로 다시 들였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바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또 딴 생각을 할 게 뻔하니까요. 이 아이가 정말로 뼛속까지 달라지려면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했죠. 그래서 며느리가 짐을 풀기도 전에 식탁에 앉혔어요. 아들과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얀 종이 한 장과 펜을 내밀었죠. 유리야, 들어와서 사는 건 허락하지만 그냥은 안 된다. 여기 적힌 내용 꼼꼼히 읽어보고 동의하면 지장 찍어라. 하나라도 어기면 그날로 짐 싸서 나가는 거야. 이번엔 봐주는 거 없다. 며느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종이에는 제가 밤새 고민해서 쓴 재입성 조건인 가정회복을 위한 이행각서가 적혀 있었죠. 각서. 경제권은 전적으로 남편 이정태에게 일임하며 생활비는 체크카드로 정해진 금액만 사용한다. 사용 내역은 매주 일요일 저녁에 검사받는다. 가사 도우미는 절대 고용하지 않으며 청소와 빨래 그리고 요리 등 모든 집안일은 본인이 직접 한다. 단 주말에는 남편과 분담 가능하다. 본인의 채무인 렌터카 사고 비용과 카드 빚은 본인이 직접 노동하여 갚는다. 시댁이나 남편에게 손 벌리지 않는다. 시댁에 올 때 손님처럼 앉아있지 말고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한다.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기만하거나 예의 없게 굴시 위자료 없이 즉시 이혼에 합의하고 양육권도 포기한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며느리의 손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게 무슨 노예계약이에요. 라고 펄쩍 뛰었을 텐데 찜질방 바닥에 냉기를 겪어봐서 그런지 아니면 아들을 잃을까봐 겁이 났는지 군말 없이 빨간 인주를 묻혀 꾹 누르더군요. 특히 3번 항목에서 며느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어머님, 저보고 직접 돈을 벌어서 갚으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경력도 없고 애는 누가 봐요? 애는 어린이집 갔다가 오면 내가 봐주마. 그 시간 동안 나가서 일을 하든
알바를 하든 너의 능력껏 벌어라. 너가 저지른 사고 수습은 너가 해야지. 언제까지 남편 등골 빼먹을 거냐? 너의 빚은 너가 갚아라.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더니 아들을 한번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들도 이번엔 냉정하게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며느리는 결국 체념한 듯 빨간 인주를 묻혀 각서에 꾹 지장을 찍었어요. 알겠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살게요. 약속 꼭 지킬게요. 그날부터 며느리의 진짜 시집살이 아니 인생살이가 시작됐어요. 며느리는 렌터카 사고 비용과 그동안 쓴 카드 빚을 갚겠다며 난생 처음 구직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경력 단절에 특별한 기술도 없으니 사무직은 언감생심이고 결국 동네 대형 고깃집 홀 서빙 알바를 구했더라고요. 첫 출근날 며느리는 다리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들어왔어요.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주저앉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숯불 연기에 찌든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고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헝클어져 있었죠. 예전의 향수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고기 냄새와 파스 냄새가 섞여서 묘한 냄새가 났어요. 힘드냐?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았어? 제가 툭 던지듯 물으니 며느리가 울먹거리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세상에 식당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진상 손님이 반말하고 벨 계속 누르고 불판 나르느라 손목이 나갈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식당 가서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했던 게 다 벌로 돌아오나 봐요. 저 오늘 어떤 아저씨 손님한테 야, 아줌마 물 좀 빨리 줘 소리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아가씨 소리만 듣다가 아줌마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 역지사지라고 했다. 너가 겪어봐야 남 귀한 줄도 아는 법이지. 그 돈 10,000원 벌기가 그렇게 힘든 거다. 그동안 너가 펑펑 쓴 돈이 남편이 밖에서 그렇게 욕먹어가며 벌어온 돈이라는 걸 이제 알겠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그 모습이 짠하기도 했지만 저는 일부러 더 모질게 굴었어요. 여기서 받아주면 또 약해질까 봐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며느리 월급날이 되었어요. 며느리가 저녁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는데 손에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더라고요. 백화점 쇼핑백만 들고 다니던 애가 검은 봉지를 들고 오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어머님, 저 첫 월급 탔어요. 이거 어머님 거예요. 쑥스러운지 얼굴을 붉히며 내미는 봉지를 열어보니 시장 좌판에서 파는 두툼한 빨간 내복 한 벌이 들어 있었어요.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제일 먼저 어머님 거 샀어요.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요. 그리고 이건 죄송한 마음이에요. 더 좋은 거 못 해드려서 면목이 없어요. 그 말을 하는데 며느리 손을 보니 예전에 그 곱던 손은 온데간데 없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스러미가 일어나 있더군요. 화려한 젤 네일 대신 짧게 깎은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요. 그 투박해진 손이 며느리가 흘린 땀의 증거 같아서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어요. 저는 그 내복을 만지작거리며 짐짓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색깔이 참 촌스럽기도 하다. 그래도 따뜻은 하겠네. 잘 입으마. 그날 밤 저는 그 내복을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았을 때보다 이 까슬까슬한 2만 원짜리 내복이 훨씬 더 귀하고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아들도 퇴근해서 그 내복을 보더니 웃더라고요. 엄마 그거 유리가 사준 거예요? 촌스러운데 잘 어울리시네요. 얘가 눈이 삐었나? 이게 최신 유행이다. 너의 처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사준 건데 촌스럽다니 말이 되니? 제가 핀잔을 주자 아들이 머쓱해하며 웃었어요.
집안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 주 주말에는 며느리가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어머님, 저희 시장 구경 가요. 제가 떡볶이 쏠게요. 당연히 차는 없으니 버스를 타고 갔죠. 며느리는 미리 버스 노선을 다 알아보고 버스 카드를 찍으며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하고 노약자석이 아닌 일반석 중 편한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며느리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보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사실 차 없으니까 엄청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버스 타고 다니니까 사람 구경도 하고 이렇게 어머님 얼굴 마주보고 얘기도 하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예전에는 운전하느라 앞만 보고 어머님 뒷자리에 태우고는 짐짝 취급했잖아요. 제가 진짜 못됐었어요.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말이에요. 알면 됐다. 사람은 땅을 밟고 걸어봐야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아는 법이야. 이제야 너가 땅을 밟고 사는구나. 시장에 도착해서 며느리는 제 팔짱을 꼭 끼고 다녔어요. 떡볶이 골목에 들어가서 순대랑 튀김을 시켜 먹는데 며느리가 떡볶이 국물을 입에 묻혀가며 오물오물 먹는 모습이 제법 귀엽더군요. 어머님 아하세요. 이 김말이가 예술이에요. 포크로 튀김 하나를 찍어 제 입에 넣어주는데 매콤달콤한 그 맛이 마치 우리네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맵고 짜고 달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정이 드는 게 가족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있던 높은 벽을 허물고 진짜 고부관계를 맺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집안이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역시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이번엔 며느리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던 진짜 빌런 며느리의 친정엄마인 최영자 여사가 등판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였어요. 며느리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저는 거실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데 초인종이 부서져라 울려댔어요. 인터폰을 확인하기도 전에 현관문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이 문 열어. 내 딸 어딨어. 사부인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사돈이었어요. 며느리가 사색이 되어 고무장갑도 못 벗고 뛰어나오더군요. 엄마. 문을 열자마자 최 여사가 태풍처럼 밀고 들어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등산복 차림에 짙은 화장을 한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었죠.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며느리의 등짝을 치더라고요. 이 화상아, 너 여기서 식모살이 한다며? 내가 너 이러라고 곱게 키워서 시집 보낸 줄 알아? 남편이란 놈은 돈줄 끊고 시어머니는 부려먹고 너가 제정신이야? 그러더니 저를 쏘아보며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부인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애가 실수 좀 했다고 내쫓고 찜질방에서 재우고 이제는 식당에서 고기 불판을 닦게 해요? 우리 귀한 딸 손 좀 보세요. 이게 사람 손입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 딸이 돈 뜯으러 갔을 땐 문전박대하더니 이제 와서 딸 위하는 척하는 꼴이 우스웠어요. 사실 속셈은 뻔했죠. 며느리가 돈을 안 붙이니 직접 와서 뜯어내려는 거였으니까요. 사돈 말씀 가려하세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빚 갚겠다고 자원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돈께서 따님 쫓아내셨다면서요? 이제 와서 웬 모성애입니까? 며느리가 힘들 때 모른 척 하신 분이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 보기 안 좋네요. 제가 차갑게 응수하자 최 여사는 잠시 움찔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어요. 흑말은 잘하시네. 됐고 우리 유리 이혼시킬 겁니다. 위자료 내놓으세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유리가 이 집에서 고생한 값 노동비로 쳐서 싹 다 정산해 주세요. 건물도 있으시다면서요? 건물 하나 정도는 떼줘야 합의가 되죠. 역시나 돈이었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말렸어요. 엄마 그만해 제발. 나 이혼 안 해. 그리고 어머님한테 그러지 마. 다 내 잘못이야. 엄마가 왜 이래? 너는 좀 빠져.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야, 너 바보냐? 시어머니 건물 하나 챙기면 너의 인생 피는 거야. 엄마가 그거 불려서 너의 동생 장가도 보내고 너도 편하게 살게 해준다니까? 나만 믿어. 최 여사는 며느리를 구석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어요. 하지만 거실이 쩌렁쩌렁 울려서 다 들렸죠. 며느리를 꼬드겨서 제 재산을 가로채려는 수작이 뻔히 보였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하게 엄마의 손을 뿌리치더군요. 싫어. 엄마 솔직히 말해. 엄마 노름 빚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나 더 이상 엄마 꼭두각시 안 해. 나 여기서 열심히 살 거야. 어머님 괴롭히지 말고 당장 나가. 며느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최 여사도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이게 돌았나? 너 진짜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네 동생 장가 못 가면 다 너의 탓이다. 내 탓 아니야. 엄마 탓이지. 제발 좀 가. 실패로 돌아가자 최 여사는 씩씩거리며 나갔지만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저희 집 근처를 배회했죠. 그러다 사건이 터졌어요. 며칠 뒤 제가 잠깐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최 여사가 집에 몰래 들어온 거예요. 며느리는 알바하러 가고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탄 거죠. 현관 비밀번호는 예전에 며느리가 알려줬던 걸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장을 보고 집에 들어왔는데 안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둑인가 싶어 숨죽이고 다가가 보니 최 여사가 제 화장대 서랍을 뒤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 페무람 뚜껑을 열고 금반지와 목걸이를 주머니에 쑤셔넣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소리치자 최 여사가 화들짝 놀라 뒤돌아섰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금세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더군요. 아, 아니 사부인 오셨어요? 내가 뭐 훔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딸이 폐물 좀 빌려달라고 해서 찾고 있었죠.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왔는데 뭘 그렇게 놀라세요?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죠. 빈집에 들어와 남의 폐물에 손을 대놓고 빌리러 왔다니요. 거짓말 마세요. 이거 명백한 주거침입의 절도 미수입니다. 당장 그거 내려놓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제가 핸드폰을 꺼내 들자 최 여사가 다급하게 달려들어 저를 밀쳤어요. 아이고, 이 노인네가 진짜 경찰은 무슨. 딸 시집 보냈으면 좀 나눴어야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욕심부리는 꼴이라니. 비켜요. 힘센 최 여사가 밀치는 바람에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허리를 삐끗해서 악 소리가 절로 나왔죠. 아이고 허리야. 제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데 최 여사는 저를 일으켜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도망갈 길을 찾더군요. 사부인 엄살 부리지 마세요. 내가 살짝 민 거 가지고 무슨.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알바를 마치고 일찍 들어온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원래는 더 늦게 와야 하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서 일찍 퇴근한 거였죠. 정말 하늘이 도운 타이밍이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저와 손에 제 금목걸이를 쥐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자기 엄마를 번갈아 보았어요. 상황 파악이 끝난 며느리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하더군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아니 저한테 대들 때나 보였던 그 도끼 어린 눈빛이 이번엔 친정엄마를 향해 불타올랐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최 여사는 당황해서 뒷걸음질을 쳤죠. 유리야 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사부인이 넘어져서 내가 부축해 주려고. 거짓말하지 마.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엄마가 어머님 밀쳤잖아. 그리고 손에 그건 뭐야? 도둑질까지 하러 온 거야? 며느리는 신발도 벗지 않고 달려와서 제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최 여사의 손에서 목걸이를 낚아채 빼앗았죠. 내놔. 엄마 진짜 바닥이구나. 어떻게 딸 시집살이 하는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해? 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려고 작정했어? 엄마가 사람이야? 야, 너는 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이거 팔아서 너의 빚 갚아주려고 그랬어. 너 시집살이 시키는 꼴 보니까 내가 열불이 나서 위자료라도 챙기려고 한 거다. 웃기지 마. 엄마 노름 빚 갚으려는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동생한테 다 들었어. 엄마 노름장 다니는 거. 내 빚은 내가 갚아. 엄마가 상관할 거 아니라고. 며느리의 폭로에 최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부축해 일으키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괜찮다. 허리가 좀 놀란 것뿐이야.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짚고 일어섰어요. 며느리의 어깨가 분노로 떨리고 있더군요. 저는 안방 구석에 있는 화분 뒤를 가리켰어요. 사돈 저기 보이세요? 저거 홈카메라입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달아났는데 아주 유용하네요. 방금 사돈이 서랍 뒤지고 주머니에 넣는 거, 그리고 저 밀친 것까지 아주 선명하게 녹화됐을 겁니다. 최 여사는 카메라를 보더니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네. 사부인 한 번만 봐줘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 유리 봐서라도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서 싹싹 비는데 그 모습이 더 얄미웠어요. 제가 뭐라 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나섰어요. 엄마 필요 없어.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나한테 엄마 자격 없어. 또 한 번 얼쩡거리면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 손으로 엄마 감옥 보낼 수 있어. 빈말 아니야.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어요. 더 이상 엄마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죠. 유리야, 너 진짜 1억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가라고. 꼴도 보기 싫어. 며느리가 현관문을 활짝 열고 소리쳤어요. 최 여사는 기가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듯 나갔어요.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마자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흐어엉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친정이라고 있는 게 저 모양이라 죄송해요. 어머님 얼마나 놀라셨어요. 저 때문에 어머님이 이런 꼴까지 당하시고 진짜 면목이 없어요. 자기 엄마를 제 손으로 쫓아낸 딸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 우는 며느리 옆에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아 주었어요. 울지 마라. 너의 잘못 아니다. 오히려 오늘 너가 나를 지켜줬잖니. 그거면 됐다. 너가 아니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어머님, 저 진짜 이제 어머님밖에 없어요. 친정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엄마가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갈 데가 왜 없니? 여기가 너의 집인데. 이제 내가 너의 친정 엄마 노릇 해주마. 썩은 동아줄은 끊어버리고 나랑 튼튼한 동아줄 꼬면서 살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가끔은 정이 피보다 더 진한 법이다. 며느리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우리는 피보다 진한 전우애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같은 편이 된 여자들로서 말이죠. 그동안 쌓였던 앙금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저녁상을 차렸고 저는 퇴근한 아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유리가 나 구했다. 큰일할 아이야. 너는 처복 하나는 타고났다.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눈만 껌뻑였지만 우리 고부 사이에는 끈끈한 비밀이 하나 생긴 셈이여. 아들은 며느리의 부은 눈을 보고 걱정하며 물었어요. 여보, 왜 울었어? 무슨 일 있었어?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야. 그냥 어머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 당신은 몰라도 돼. 며칠 뒤 저는 며느리를 데리고 경찰서 대신 백화점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의 옷을 사주러 간 거였죠. 며느리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제가 억지로 끌고 갔어요. 어머님, 저 옷 많아요. 안 사주셔도 돼요. 알바하느라 고생했는데 작업복 말고 예쁜 옷 하나는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딸내미 옷 한 벌 못 사주겠니? 매장에서 며느리에게 어울리는 원피스를 골라줬어요. 며느리가 탈의실에서 옷을 입고 나왔는데 참 예쁘더군요. 어머님,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싸긴 뭐가 비싸니? 너한테 딱이다. 이거 입고 주말에 정태랑 데이트라도 하고 와라. 며느리는 거울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흐뭇했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거요? 제가 알바비 모은 거랑 생활비 아낀 거 조금씩 모은 거예요. 아직 렌터카 비용 갚으려면 멀었지만 일단 이거라도 받으세요. 어머님, 폐물 엄마가 훔치려던 거 생각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요. 이거라도 보태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봉투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어머님 죄송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돈을 다시 며느리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 돈은 너가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너의 차 살 때 보태야지. 나는 너의 마음만 받으마.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님, 저 진짜 열심히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래, 안다. 이제 가서 자라. 내일도 출근해야지. 며느리가 방을 나가고 나서 저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밝더군요. 며느리의 앞날도 저 별처럼 밝게 빛나기를 바랐어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튼튼한 뿌리가 내리듯이 우리 가족도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구수하게 퍼지는데 그 냄새가 참 평화롭게 느껴지더군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그래,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나.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의 모습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가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심이 오가는 대화가 있었고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눈빛이 있었죠. 유리야, 오늘 알바 끝나고 뭐하니? 오늘요? 끝나고 바로 와서 저녁 준비해야죠. 그러지 말고 끝나고 목욕탕이나 가자. 내가 등 밀어주마. 정말요? 어머님, 제가 밀어드려야죠. 서로 밀어주면 되지. 끝나고 찜질방 가서 계란이랑 식혜도 먹고 오자. 네, 좋아요. 어머님 최고. 며느리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아침 햇살처럼 퍼져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물론 며느리의 갱생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변화는 꾸준함에서 오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믿을 수 있어요. 이 아이가 걷는 길이 꽃길이 될 거라는 걸요. 친정엄마인 최 여사가 쫓겨나고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평화의 질감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예전의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았다면 지금의 평화는 단단하게 다져진 흙길 같았거든요. 며느리 정유리는 그날 이후로 정말 사람이 달라졌어요. 최 여사 사건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알바 쉬는 날이었는데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유리야, 오늘 쉬는 날인데 좀 더 자지 그러니? 새벽부터 달그락거리길래 깼다. 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깨웠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불 빨래 좀 하려고요. 베란다 창문 활짝 열고 청소하니까 기분이 상쾌해요. 며느리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님 세탁소에 맡겨요. 먼지 날리잖아요 라고 했을 아이가 이제는 자기 손으로 이불을 밟아 빨고 널고 있었죠. 그 모습이 참 예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오후가 되자 며느리가 수줍은 표정으로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어머님, 오늘 저랑 어디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꼭 모시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어디를 가려고 그러니? 너 다리도 아프다면서. 괜찮아요. 버스 타고 가면 돼요. 어머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구경도 시켜드릴게요. 준비해 주세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어요. 며느리가 저를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예전에 그 사단이 났던 S백화점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멈칫하니까 며느리가 제 팔짱을 끼며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어머님 놀라지 마세요. 오늘은 주차장 갈 일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 기다리게 할 일도 없고요. 며느리는 저를 1층 화장품 매장으로 이끌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비싼 화장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며느리는 직원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제일 좋은 영양크림 세트로 주세요. 설화수 자음색 라인으로요. 직원이 물건을 꺼내오는 동안 며느리는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섞여 있었죠. 알바하면서 받은 팁이랑 생활비 아껴서 모은 돈이었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고기 불판 나르고 숯불 피우면서 번 돈이에요. 저번에 샘플만 드려서 너무 죄송했잖아요. 제 마음에 그게 계속 돌덩이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이번엔 진짜 본품이에요. 제 피땀 섞인 거니까 아끼지 말고 팍팍 쓰세요. 며느리가 현금을 세서 직원에게 건네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카드로 긁을 때는 몰랐던 돈의 무게를 이제는 아는 거죠. 직원이 포장된 쇼핑백을 건네자 며느리는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기뻐하며 저에게 안겨주었어요. 어머님, 이거 바르시고 주름 쫙 피세요. 제가 앞으로 돈 더 많이 벌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사드릴게요. 약속해요. 저는 쇼핑백을 받아들고 목이 메어서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고맙다.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바르니? 껍데기만 봐도 배부르다. 너의 그 마음이 더 비싼 크림이다. 쇼핑을 마치고 백화점을 나오는데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예전에 제가 운전기사 노릇할 때는 뒤따라오거나 먼저 가버리던 아이가 이제는 보폭을 맞춰서 걷고 있었죠. 어머님 배고프시죠? 저기 골목에 진짜 맛있는 칼국수 집 있대요. 거기 가요. 우리는 허름한 칼국수 집에 마주 앉아 뜨끈한 국물을 마셨어요. 며느리는 김치를 찢어서 제 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조잘조잘 떠들었어요. 어머님 알바하면서 느낀 건데요.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너무 철없이 살았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줄 알았나 봐요. 이제는 100원 하나 쓰는 것도 손이 떨려요. 그래, 그게 산 교육이다. 너가 깨달았으면 됐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야.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며느리는 제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은 며느리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죠. 저는 잠든 며느리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어요. 거칠어진 손마디가 까슬까슬했지만 그 감촉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더군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아들은 식탁 위에 놓인 화장품 쇼핑백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엄마 이거 뭐예요? 설마 또 유리가 카드 긁은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아직 아들은 며느리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였거든요.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오며 당황해하니까 제가 나서서 아들의 등짝을 때렸어요. 이 녀석아, 너는 마누라를 그렇게 못 믿니? 이거 유리가 식당에서 일해서 번 돈 꼬박꼬박 모아서 사온 거다. 너의 카드 쓴 거 아니야. 아들은 그제야 표정이 풀리면서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진짜야? 여보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치댔어. 당신은 나를 아직도 철부지로만 알지? 나 이제 변했다니까. 이거 어머님 드리려고 내가 커피도 안 사 마시고 모은 거야. 며느리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하자 아들이 며느리를 와락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진짜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변해줘서 나 너무 행복해.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도 훈훈해졌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우리 집안은 그동안의 폭풍우를 견뎌내고 더 단단한 바위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의 변화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저는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사실 차를 팔고 남은 돈을 다 쓴 게 아니었거든요. 며느리가 진짜로 정신을 차리면 주려고 따로 떼어놓은 돈이 있었죠. 주말 아침 저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유리야 옷 입고 따라 나와라. 갈 데가 있다. 네. 어디 가시는데요? 시장 가시게요? 아니 시장 말고 더 좋은 데 갈 거니까 얼른 준비해. 며느리는 영문도 모른 채 쫄래쫄래 따라 나섰어요. 제가 데리고 간 곳은 집 근처에 있는 자동차 대리점이었어요. 며느리는 간판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제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어머님 여긴 왜요? 차 사시게요? 어머님 다시 운전하시게요? 들어가 보자. 저는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서 미리 봐두었던 딜러를 찾았어요. 김 과장님 계약한 거 준비됐죠? 아이고 여사님 오셨습니까? 그럼요. 완벽하게 준비해뒀습니다. 딜러가 우리를 안내한 곳에는 하얀색 경차 한 대가 반짝거리며 서 있었어요. 작지만 아주 야무져 보이는 최신형 모델이었죠. 이거 너의 차다. 제 말에 며느리는 입을 딱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네, 제 차요? 어머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아니다. 너 마트 갈 때 무거운 짐 들고 버스 타다가 넘어지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안 좋더라. 그리고 애기 병원 갈 때나 학원 데려다 줄 때 차는 있어야지. 이 추운 날 애 데리고 버스 기다리는 것도 못할 짓이고. 며느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차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저 돈 없어요. 이거 비싸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 받을 자격은 너가 만들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너가 보여준 모습에 대한 상이다. 그리고 이건 그냥 주는 거 아니다.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며느리가 긴장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첫째 이 차는 너의 발이 되어주라고 사주는 거지 기사 노릇하라고 사주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나 태우고 다닐 생각 말고 너랑 손주 편하게 다녀라. 둘째 유지비는 전적으로 너가 벌어서 내라. 보험료 기름값 세금까지 너의 능력으로 해결해. 정태한테 손 벌리면 바로 회수다. 알겠니?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흐흑, 저 진짜 어떡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유지비 제가 투잡을 뛰어서라도 낼게요. 진짜 감사해요.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엉엉 울었어요. 대리점 직원들이 쳐다보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이죠. 울지 마라. 좋은 날 왜 우니? 타봐라. 시동 한번 걸어봐.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어요. 예전에는 벤츠 아니면 차도 아니라고 했던 애가 경차 핸들을 잡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하더군요. 어머님 시트 냄새가 너무 좋아요. 새 차 냄새. 저 진짜 안전 운전할게요. 다시는 과속 안 하고 얌전하게 몰게요. 그래, 안전이 최고다. 그리고 명품 가방보다 이 차가 너한테 더 어울려. 실용적이고 알차고. 차를 인수받고 나오는 길 며느리는 바로 운전대를 잡았어요. 조수석에는 제가 앉았죠. 예전에는 제가 운전하고 며느리가 뒷좌석에서 다리 꼬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하지만 기분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어요. 어머님, 승차감 어떠세요? 경차라 좀 덜덜거리죠?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아주 편안하다. 리무진보다 더 좋아. 너 운전 솜씨가 제법이구나. 해해, 어머님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아 참, 오늘 점심은 제가 쏠게요. 알바비 인센티브 받았거든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보리밥 정식 먹으러 가요. 차 있으니까 교회로 나갈 수도 있고 너무 좋아요. 우리는 교회에 있는 식당으로 드라이브를 갔어요. 며느리는 운전하는 내내 싱글벙글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 힘으로 운전하고 내 가족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네요. 예전엔 왜 그렇게 겉멋만 들었는지 몰라요. 철이 드는 게 그런 거다. 늦게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파티를 했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새 차를 보고 부러워하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와, 우리